북한의 중장급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남침을 위한 작전은 셀 수도 없다고 하죠.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북한에서 남한 사이버 해킹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다 상상도 못한 진실을 마주하고 결국 살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가 국정원에 건넨 USB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평생 국가보위부 중장으로서 평생을 충성하며 살아왔죠.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목이 조여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최고 위급 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서니 보위부 간부들과 91연구소 책임자, 정찰총국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전면 스크린에 최고 지도부의 영상 메시지가 송출됐어요. 그 순간 회의실은 물을 들이킨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청소년들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그들의 세상 속에서 무너뜨리라는 직접적인 지시였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전에도 사이버 공격 작전을 수행했지만 이렇게 직접 청소년을 겨냥한 지시는 처음이었어요. 코드명은 칼날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작전 총책임자로 지명됐어요. 국가를 위한 영예로운 임무라고 생각했죠. 물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프로젝트 팀 구성에 착수했어요. 91연구소에서는 악성 코드 개발 전문가들을, 정찰총국에서는 한국 정서를 파악하는 분석가들을, 보위부 기술총국에서는 제 지휘 아래 실행팀을 꾸렸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했어요.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 파일로 위장한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 겁니다. 이 코드는 컴퓨터 카메라와 마이크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해주죠.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조작된 영상으로 협박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보고를 들었어요. 젊은 프로그래머 박성민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악성 코드는 게임 파일 내부에 숨겨져 일반적인 백신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설치되면 자동으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장악하고 본부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였죠. 전략 분석관 김도연은 배포 방안을 제시했어요. 한국 유명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무료 게임 확장팩이나 치트키 형태로 유포하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다운로드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작전 준비 기간은 3개월이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개발팀은 끊임없이 코드를 수정하고 분석팀은 한국의 유행 게임을 연구했죠. 저는 모든 보고서를 검토하고 진행 상황을 최고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비상했어요. 매주 진행 상황을 확인했죠. 테스트 단계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악성 코드의 기능을 점검했습니다. 카메라 제어, 음성 녹음, 데이터 수집까지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보안팀은 코드가 탐지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위장 기술을 추가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첫날에만 다운로드 수가 5천을 넘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1만을 돌파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한국 청소년들이 악성 코드에 감염됐죠. 작전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이었습니다.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감염된 컴퓨터의 화면과 소리가 전송됐어요. 한국 청소년들의 방안, 책상, 컴퓨터 앞에 앉은 모습이 스크린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됐죠. 처음에는 승리감이 들었어요. 완벽한 작전 수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 지도부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성공적인 작전 지휘에 대한 표창까지 받았죠.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전이 제 양심과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악성 코드 배포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야근을 하며 내부 감염 테스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테스트용으로 배포된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상적인 절차였죠. 명단을 내리읽던 제 손가락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태양, 평양제일중학교 3학년이라는 이름 앞에서요. 이태양은 제 아들 이름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내부 테스트 명단에 있을 수 있지?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죠. 아들의 컴퓨터 IP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그리고 접속 시간도 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내부 테스트용 파일이 어떻게 아들의 컴퓨터에 설치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조용히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아들의 컴퓨터 화면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방 안의 소리를 그대로 전송하고 있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의 사생활이 이렇게 쉽게 노출되고 있다니. 그 순간 깨달았어요. 테스트용 파일이 내부망을 통해 북한 컴퓨터들에도 퍼져나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불현듯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 지도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혹시 처음부터 내부 감시용으로도 계획되었던 것인지. 서랍에서 USB를 꺼내 시스템에 연결했어요. 감염 현황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한국 청소년 5만여 명뿐 아니라 평양과 주요 도시의 제1중학교 학생 컴퓨터 300여 대가 이미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국가를 위한 정당한 사이버전이라 생각했던 작전이 동족의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살펴봤어요.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의 모든 행동이 중앙 서버로 전송된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 최고 지도부의 특별 지시가 전달됐습니다. 내부 감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작전의 확대를 지시했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이건 단순한 체제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였죠. 북한 주민들조차 감시의 대상이 된다면 이 작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녁, 아들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집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은 시작부터 이상했습니다. 악성 코드 개발팀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프로그래머 박성민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단순한 병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그의 부재는 팀 전체에 묘한 긴장감을 흐르게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옆자리 감시원 한기철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민이 사상검증에 문제가 생겨 재교육대로 끌려갔다는 소식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교육대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악명 높았어요. 그날 오후, 최고 지도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작전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스크린이 켜지고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박성민이었어요. 그는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소리 없이 재생되었지만 곧 박성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전기 고문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에 눈을 감았죠. 영상은 5분간 계속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영상이 끝나고 정찰총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성민이 작전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배신자는 반드시 제거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박성민은 단지 내부 감염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작전 지휘용 USB가 그대로 있었죠.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악성 코드의 원본, 감염자 명단, 회의 기록까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체제가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박성민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리고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도 언젠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USB를 복제했습니다. 하나는 서랍에 다시 넣고
다른 하나는 옷 안쪽 주머니에 숨겼어요. 이제 결심이 섰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죠. 출근길에 자연스럽게 시장을 지나쳤습니다. 중고 전자제품을 파는 상인에게서 또 다른 USB를 구입했어요. 이건 김정은의 음성 지시와 내부 지휘 계통을 담을 용도였습니다. 이제 2개의 USB면 충분했어요. 모든 증거를 담아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한기철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연기였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읽을까 두려워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신경 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신분이었죠. 국가보위부 기술총국 소속 중장은 그냥 사라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저 하나만의 문제였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달아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 태양이 있었죠. 북한에서 고위 간부가 탈북하면 그 가족은 연좌제로 모두 숙청됩니다. 이건 불문율이었어요. 아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죠. 하지만 함께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장의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즉시 수색이 시작될 테니까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보위부 회의 출장을 핑계로 신의주로 이동해야 했어요. 국경과 가까운 곳이었죠. 그리고 아들은 학교 견학을 핑계로 평양을 벗어나 저와 합류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감시였어요. 제 위치는 24시간 보고되고 있었죠. 잠시라도 연락이 끊기면 즉시 수색이 시작될 겁니다. 더구나 제가 사라진 이후에는 아들이 즉시 위험에 처할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태양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17살 아들에게 평생 믿어온 체제의 실체를 설명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들은 제 말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도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출근길에 감시원 한기철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그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내 계획을 알고 있으며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의심이 들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도 박성민의 고문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죠. 한기철의 도움으로 계획은 더 구체화됐습니다. 그는 24시간 감시망의 틈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보위부 회의 출장을 위장하는 서류도 준비해 주었죠.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태양이와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어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아들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함께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에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식적으로 3일간의 출장을 떠났습니다.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자유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신의주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역에 내리자마자 한기철이 준비해둔 연락책을 만났어요. 그는 오랜 국경 감시원이었지만 내심 체제에 회의를 품고 있던 사람이었죠. 조용히 시내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낡은 단층 집 안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고 불빛 하나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양이를 기다려야 했죠. 한기철의 계획대로라면 내일 정오쯤 아들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 저는 USB 2개를 꺼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첫 번째 USB에는 게임 문건 원본 악성 코드와 한국인 감염자 명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USB에는 더 위험한 자료가 있었죠. 김정은의 직접적인 음성 지시와 내부 지휘 계통, 그리고 비밀회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외부로 나가면 북한 정권의 사이버 공작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속죄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에서는 간간이 순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 소리마다 가슴이 옥죄어 왔죠. 새벽녘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기철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했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갔다고 했죠. 평양에서 특별수사팀이 이미 신의주로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미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한기철은 계획을 앞당기라고 했죠. 지금 바로 국경으로 향하라는 거였어요. 아들은 그가 책임지고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할 수 없었어요. 태양이를 두고 먼저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태양이를 기다리겠다고 했죠. 한기철은 한숨을 쉬며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다시 혼자 남겨진 저는 방안을 초조하게 오갔습니다. 창문 틈새로 바깥을 살피며 시간을 보냈죠.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초조함은 더해갔어요. 만약 태양이가 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마침내 문 밖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태양이가 서 있었죠.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안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태양이는 평양에서 자신을 감시하던 요원들이 갑자기 행동을 개시했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죠. 이미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중요한 건 USB 2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버렸죠. 연락책이 알려준 경로를 따라 밤중에 국경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중국 국경과 가까운 숲속 은신처로 이동해야 했어요. 집을 나서려는 순간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접근하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보니 검은색 승용차들이 골목을 막고 있었죠. 특수수사대였습니다. 이미 우리의 위치를 알고 온 것이었어요. 태양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했어요. 연락책이 알려준 비상 탈출로가 있었죠. 집 뒤편 담장을 넘어 좁은 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기철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통화였죠. 어둠 속을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가슴속 USB 2개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장치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렇게 저는 어둠 속에서 태양이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통해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었어요.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들렸죠. 그들은 우리의 흔적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연락책이 알려준 대로 외곽의 폐창고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국경을 건널 준비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배낭 2개와 권총 한 자루였죠. 권총은 오래된 소련제 마카로프였지만 상태는 양호했어요.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총알 8발이 들어있었죠. 태양이는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어요. 17살 소년에게 이 모든 상황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잠시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곧 자유의 땅에 닿을 수 있다고, 그곳에서는 감시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위로했죠.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한기철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쫓는 특수부대가 이미 외곽 검문소를 통과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그들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국경을 건너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야간 시력경을 통해 바깥을 살폈어요. 잠시 후 특수부대 차량이 도로를 따라 접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산길을 통해 국경으로 향해야 했죠. 태양이에게 배낭을 메고 내 뒤를 바짝 따라오라고 지시했어요. 밤의 산길은 험했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등 뒤로 간간이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는 추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멀리서 총성이 울렸어요. 태양이가 놀라 제 팔을 움켜쥐었죠. 뒤를 돌아보니 산 아래쪽으로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도주 경로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국경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기철이 알려준 지점은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은 곳이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멀리 중국 쪽 강변이 보였죠. 저기만 건너면 일단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발견했다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곧이어 총성이 울렸고 바로 옆 나무에 총알이 박혔어요. 태양이를 낮은 덤불 뒤로 밀어넣고 제가 가지고 있던 권총을 꺼냈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동족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성과 함께 반동이 손목을 강하게 찼죠. 추격자 중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태양이를 지켜야 했어요. 연이어 세 발을 더 발사했습니다. 정확히 맞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추격자들이 잠시 물러난 것 같았어요. 그 틈을 타 태양이의 손을 잡고 강변으로 달렸죠. 강물은 생각보다 차갑고 빨랐습니다. 하지만 건너야만 했어요. 물에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왼쪽 팔에 갑자기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총알이 스쳐 지나간 것이었죠. 피가 흘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태양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어요. 중국 쪽 강변에 도착하자마자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는 여러 명의 군인들이 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죠. 한기철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느리게 손을 들어 경례를 했어요. 마지막 인사였죠. 그때 한기철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이 들려왔습니다. 꼭 가십시오. 북한도 언젠간 바뀌겠지요. 그리고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기철의 몸이 천천히 강물로 쓰러졌어요. 뒤에 있던 군인 중 한 명이 그를 쏜 것이었죠.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저희가 탈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었어요. 태양이를 데리고 재빨리 강변의 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 땅에 있었지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중국 당국에게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되면 죽음뿐이었죠.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팔의 상처를 간단히 처치하고 이동을 시작했어요. 가슴 속 USB 2개가 아직도 무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였죠. 이 증거들이 세상에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여정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북한 공작원들의 추적을 피해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친한 조선족의 도움으로 남쪽으로 이동했죠. 팔의 상처는 점점 악화되어 열이 나기 시작했지만 병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태양이가 간단한 응급처치로 상처를 돌봐주었어요. 열흘간의 긴장된 여정 끝에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이었죠. 하지만 미리 연락해둔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무사히 라오스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태국만 건너면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트럭 뒷칸에 몸을 숨긴 채 이동했어요.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옷을 적셨고 고열에 시달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죠.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이한 외교관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 상태를 보고 즉시 의료진을 불렀어요.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모든 긴장이 풀렸죠. 사흘 후 저와 태양이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슴속 USB에 담긴 진실이 곧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도요. 마침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북한에서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빛나고 깨끗했죠. 사람들은 밝은 표정으로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국가정보원 시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팔의 총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실에 누워 처음으로 천장을 올려다봤을 때 감시 카메라가 없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감시 속에 살아온 제게는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치료를 마친 후 국정원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가져온 USB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북한 사이버 공작의 실체를 분석했어요. 조사관들은 이 정보의 가치에 놀라워했습니다. 한 달 넘게 매일 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제공했죠. 조사가 끝난 후 저와 태양이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죠. 하나원에서는 남한 사회 적응 교육과 직업 훈련, 심리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태양이는 또래 탈북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빠르게 적응해 나갔어요. 태양이는 저보다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나원 근처 편의점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고르는 모습,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웃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는 마치 갇혀있던 새가 하늘을 만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하나원에서 TV를 통해 한국 사회를 접했어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 프로그램,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 다양한 문화와 생활상이 펼쳐졌죠.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뉴스에서 우연히 본 인터뷰였어요. 제가 지휘했던 게임 악성 코드에 피해를 본 한국 고등학생이 나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 카메라가 켜져 무서웠다는 이야기였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제가 지휘한 작전으로 이 아이가 공포에 떨었다고 생각하니 괴로웠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에게 USB 2개를 넘겼어요. 그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죠.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실체를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조사는 한 달 넘게 이어졌어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생활이 시작됐어요. 태양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재활을 이어갔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꼈어요. 거리를 걷다 만난 한국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북한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두 세계의 차이가 너무나 컸어요. 한쪽에서는 자유롭게 꿈을 키우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감시 속에 숨 죽여 살아가고 있었죠. 이후 하나원에서의 적응 기간이 끝나갈 무렵 국정원을 통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어요. 신변 보호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는 계속 요청했습니다. 제가 지휘했던 작전의 실체를 직접 공개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느꼈어요. 마침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단, 제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는 조건이었죠. 인터뷰 당일, 방송국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았지만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고 목소리만 변조 없이 그대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어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제 직책과 담당 업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국가보위부 기술총국 소속 중장으로서 북한의 사이버 공작을 총지휘했다고요. 게임 파일로 위장한 악성 코드 작전의 실체를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사람들의 사생활을 감시했던 방법,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북한 내부에서도 감시가 이루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말할수록 가슴에 무거운 짐이 조금씩 덜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뷰 중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박성민의 고문 장면과 한기철의 희생을 이야기할 때였죠.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어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참회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왜 탈북을 결심했냐는 것이었어요. 잠시 생각했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지만 결국에는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우리는 사람의 삶을 훔쳤고 그것이 명령이었고 충성이었지만 이제는 그만둘 때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어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실체가 고위 간부의 증언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었죠.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유엔에서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특별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태양이와 함께 조용한 도시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악용했던 기술을
그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배우고 있는 거죠. 가끔 밤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여전히 감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기철의 마지막 말처럼 북한도 언젠간 바뀔 테니까요.